지금 서명하지 않으시면 동생분의 치료 순서는 오늘 밤 자정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변호사의 말은 지나치게 차분했다. 마치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예약된 회의실 하나가 취소되는 일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노하경은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맞은편 유리창 너머로는 대구의 늦은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병원 건물 맞은편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이 비에 젖은 창문 위에서 길게 번졌다. 하경이 앉아있는 곳은 개인 병동 보호자 상담실이었다. 벽에는 밝은 산과 호수가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한쪽에는 마시지 않은 생수와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꾸며놓은 공간이었지만 하경에게는 숨구멍 하나 없는 밀실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동생 노윤호의 치료 동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진태윤이라는 남자와 맺게 될 비공개 혼인 약정서였다. 하경은 치료 동의서 첫 장에 인쇄된 금액을 다시 바라보았다. 검사비, 전처치 비용, 면역세포 배양 비용, 특수약제비, 무균 병실 사용료. 숫자들은 현실감이 없을 만큼 컸다. 그중 일부만 마련하지 못해도 윤호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19살인 윤호는 3달 전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문제집을 풀던 아이였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멍이 쉽게 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시작이었다. 정밀 검사 결과는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돌아왔다. 희귀 면역 질환. 기존 치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세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았고 하경은 자신이 가진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 퇴직금까지 당겨받았지만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친척들은 처음 며칠은 걱정하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 하나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때 차문식 회장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어린 시절 하경이 문식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치료 순서를 잡아주었고 며칠 뒤 하경에게 기묘한 제안을 전달했다. 진태윤이라는 사업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하경이 그의 공식적인 배우자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하경은 처음에는 모욕감을 느꼈다.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돈으로 자신을 사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윤호가 고열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날, 분노도 자존심도 모두 사치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경이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약정서에 서명하면 동생 치료비는 바로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이 완료되는 즉시 병원 명의의 별도 신탁 계좌로 전액이 입금됩니다. 해당 금액은 의뢰인께서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치료 중단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에 하경은 처음으로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건 법적인 혼인신고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비공개 혼인약정과 대외적 배우자 역할에 대한 계약입니다. 정식 혼인신고는 6개월 뒤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하경은 약정서를 다시 넘겼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진태윤의 배우자로서 필요한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가족 모임과 재단 행사에서 그의 옆자리를 지켜야 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언론과 접촉할 수 없고 집안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도 안 되었다. 대신 윤호의 치료비뿐 아니라 아버지의 오래된 채무 일부도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태윤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경이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나이는요? 공개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릅니다. 건강 상태는요?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경은 허탈하게 웃었다. 제가 누구와 결혼 비슷한 걸 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서명하라는 뜻이군요. 선택권은 노하경 씨에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치료 프로그램 등록 마감이 오늘 자정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고개만 살짝 내밀었다. 보호자분, 윤호 씨가 잠깐 깨어났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돼요. 하경은 의자에서 거의 튀어오르듯 일어났다. 무균 병실의 유리문 너머로 윤호는 산소줄을 낀 채 누워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키가 훌쩍 자랐다며 농담하던 아이가 지금은 병원 침대에 파묻힐 만큼 야위어 있었다. 하경이 가까이 다가가자 윤호가 힘겹게 눈을 떴다. 누나. 목소리는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올 정도로 작았다. 하경은 웃는 척했다. 왜 안 자고 있어? 아빠 또 밖에서 울지? 안 울어. 그냥 피곤해서 눈이 빨간 거야. 윤호는 잠시 하경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하경이 손을 내밀자 윤호가 약하게 붙잡았다. 누나, 나 때문에 이상한 일 하지 마. 하경의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다. 무슨 이상한 일? 아빠가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들었어. 돈 구하려고 어디 간다고도 했고. 하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호가 힘겹게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치료 못 받아도 괜찮아. 나 때문에 누나 인생 망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하경은 오히려 마음을 정했다. 윤호가 살 수 있는데도 자신이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그 선택을 평생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바보야. 하경은 윤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누나 인생은 누나가 결정해. 너는 살아서 나중에 갚아. 뭘? 내가 늙어서 아프면 병원비 다 내. 윤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하경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할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상담실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자정까지 23분이 남아 있었다. 하경은 의자에 앉자마자 펜을 집었다. 한 가지만 추가해 주세요. 변호사가 눈썹을 들었다.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든 제 가족에게 불법적인 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요. 그리고 제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태블릿을 꺼냈다. 몇 분 뒤 수정된 문구가 인쇄되었다. 하경은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노하경. 세 글자를 적는 동안 손이 떨렸다. 하지만 펜을 놓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시간도 없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하경의 휴대전화에 병원 알림이 도착했다. 치료비 신탁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윤호 환자의 세포 치료 준비 절차를 시작합니다. 하경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 줄의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생이 살아날 가능성과 자신이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넘긴 1년이 함께 들어 있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하경의 작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윤호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차에 올랐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여러 번 숨을 삼켰다. 하경아, 아빠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경이 단호하게 잘랐다. 윤호 치료 시작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 아빠도 차 회장님 말만 믿고 저한테 이 제안을 전했잖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뜻이냐? 아니에요. 하경은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섞인 불안이 단순히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차는 대구를 벗어나 경주 방향으로 달렸다. 도심의 불빛이 사라지자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 위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지나갈 때마다 젖은 아스팔트가 검은 유리처럼 번들거렸다. 하경은 휴대전화로 진태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이상할 만큼 적었다. 몇 년 전 산업 관련 기사에서 진성 소재 창업주 일가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문장이 보였고,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과 해외 체류설, 건강 이상설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 익명 게시판에는 그가 울산 공장 화재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글이 있었다. 얼굴이 망가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거나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이는 50이 넘었다는 글부터 70에 가깝다는 글까지 제각각이었다. 공식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하경은 화면을 껐다. 두려움은 오히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수록 커졌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 남짓 달린 뒤
차량은 낮은 돌담과 소나무 숲이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다. 멀리 기와 지붕이 겹겹이 보였다. 전통 한옥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담장 안쪽으로 현대식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래된 종가를 개조한 대저택이었다. 대문이 열리자 차는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 앞에 멈췄다. 중년의 여성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회색 한복 재킷을 입은 그녀는 하경이 차에서 내리자 천천히 시선을 훑었다. 따뜻한 환영과는 거리가 먼 눈빛이었다. 노하경 씨입니까? 네, 저는 진명희입니다. 태윤이 고모예요. 하경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명희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표정을 풀지 않았다. 생각보다 어려 보이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태윤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채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천장은 높았고 전통 목재 기둥 사이로 유리벽과 금속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러나 집안에는 생활의 온기가 거의 없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아직도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명희는 하경을 계단이 아닌 별도의 승강기로 안내했다. 태윤이는 밤에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질문도 싫어하고요. 저는 그분과 앞으로 1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명희가 하경을 바라보았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두고 보죠. 승강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끝 방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하경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은 침실이라기보다 개인 치료실에 가까웠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공기청정기와 의료용 장비가 벽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다. 가운데에는 낮고 넓은 침대가 있었으며 그 앞에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탄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얇은 모자가 씌워져 있었고 얼굴은 검은 가죽과 금속이 섞인 반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하경은 문 앞에서 멈췄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은 예상보다 젊었다. 흐릿하거나 늙은 눈이 아니었다. 어둡고 날카로웠으며 상대를 단숨에 꿰뚫어 보는 것처럼 차가웠다. 가까이 오세요. 낮게 변조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하경은 심호흡을 한 뒤 다가갔다. 노하경입니다. 압니다. 저는 아직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은 전부 적혀 있었을 텐데요. 계약서에는 당신의 실제 나이도, 얼굴도, 왜 저를 선택했는지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우면 지금 돌아가도 됩니다. 제가 돌아가면 동생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취소할 수 없어요. 하경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떠나도 동생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죠?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참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으니까. 하경의 얼굴이 굳었다. 사람을 시험하는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취미가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저는 당신의 부하도 실험 대상도 아닙니다. 하경은 흔들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계약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넘긴 건 아니에요. 남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다. 흥미인지 불쾌함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차문식이 말한 것보다 말이 많군요. 그 이름이 나오자 하경은 움찔했다. 차 회장님을 아십니까? 잘 압니다. 그분이 이 결혼을 연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결한 게 아니라 미끼를 던진 겁니다. 하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휠체어를 침대 가까이 움직였다. 오늘은 늦었습니다. 질문은 내일 하죠.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듯 상체가 휘청거렸다. 하경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넘어지면 제가 더 곤란해져요. 하경은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걸쳤다. 예상보다 몸이 단단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의 몸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팔과 어깨에 근육이 잡혀 있었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손 놓으세요. 침대에 앉을 때까지만요. 하경이 몸을 돌리는 순간 바닥에 깔린 얇은 러그 끝이 구두에 걸렸다.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고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흔들렸다. 하경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과정에서 손등이 가면의 옆 고리에 걸렸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가면이 얼굴에서 벗겨졌다. 검은 가면은 바닥에 떨어져 두 번 튀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경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는 노인도 아니었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왼쪽 관자놀이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화상 흉터가 있었지만 그 아래의 이목구비는 놀라울 만큼 선명하고 익숙했다. 깊게 패인 눈매와 곧은 콧날, 말을 하지 않을 때 굳게 다물리는 입술. 하경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대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기업 재무책을 읽던 남자. 학과 토론회에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만큼 차분한 논리로 발표하던 선배.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던 하경에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우산을 건네고 뛰어가던 사람. 진태윤. 하경은 대학 시절 내내 그를 좋아했다. 고백할 용기는 없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그의 이름이 적힌 학보 기사를 모으고 그가 참여한 공개 강연에 몰래 찾아갔다. 졸업을 앞두고 겨우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 직전에 울산 공장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언론은 진성 소재 공장의 폭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태윤의 부모도 그 사고로 사망했고 태윤 역시 생사불명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후 회사는 빠르게 다른 세력에게 넘어갔고 태윤의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경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몇 년 동안은 그의 이름을 검색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다 점점 현실에 밀려 있고 살았다. 아니, 잊었다고 믿었다. 선배. 하경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진태윤 선배 맞죠? 가면을 주우세요. 정말 살아 있었어요? 하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다들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선배가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태윤은 그녀의 감정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바닥의 가면만 바라보았다. 주우라고 했습니다. 하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숨어 있었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노하경 씨. 처음으로 변조되지 않은 그의 실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대학 시절보다 훨씬 낮고 거칠어졌지만 분명히 기억 속의 목소리였다. 과거를 추억하러 당신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하경이 품었던 작은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럼 왜 저를 선택했어요? 태유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이 필요했으니까. 제 동생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았습니다. 치료비가 없다는 것도 알았죠. 차 회장님과 우리 아버지 관계도 알고 있었고요. 태유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다. 하경은 그의 침묵 속에서 답을 읽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든 다음 계약하게 한 거잖아요. 당신에게 선택권은 있었습니다. 동생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선택권이에요? 태윤의 턱이 굳었다. 세상에 대가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선배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나를 몰랐습니다. 태윤이 차갑게 말했다. 강의실 뒤에서 몇 번 바라본 것과 우산 한 번 받은 것으로 한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윤이 자신이 그를 좋아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따라다닌 것 말입니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절의 진태윤은 죽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가면을 직접 집으려 몸을 숙였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가 흔들리며 균형을 잃었다. 하경이 반사적으로 팔을 잡았지만 태윤은 거칠게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다친 사람이 고집까지 부리면 누가 감당해요? 당신이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저를 이 집에 데려왔는데요? 하경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배우자 역할을 하라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동생의 치료비와 바꿔 산 장식품입니까?
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장식품이었다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뭔데요? 칼입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경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태유는 가면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차문식은 당신 가족을 믿습니다. 정확히는 당신 가족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죠. 당신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빚도 대신 정리받았고 윤호의 치료 순서도 그의 인맥으로 잡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은인은 사람을 빚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차문식은 빚을 갚아준 게 아니라 당신 가족의 목에 줄을 걸었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이 선하다고 믿습니까?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잘해줬어요. 왜 그랬는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태유는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당신 아버지는 9년 전 울산 공장 화재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하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현장 관리자였을 뿐이에요. 사고 이후 회사에서 해고됐고 그 충격으로 도박에 빠졌죠. 태윤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차문식이 매번 나타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지난 9년 동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불이 나기 한 달 전 공장 단열재가 기준 미달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보장치 점검 기록도 조작됐고요. 그 서류의 마지막으로 서명한 사람이 당신 아버지입니다. 하경은 벽을 짚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내 가족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분노보다 더 오래되고 깊은 고통이었다. 내 어머니는 그날 직원들과 함께 야간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소방 설비 교체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장에 들어갔고요. 두 사람 모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이었습니다. 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고를 차 회장님이 일으켰다는 겁니까? 차문식은 기준 미달 자재를 납품한 회사를 뒤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증거를 없앴고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경은 그를 바라보았다. 태유는 침대 옆 서랍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졌다. 하경은 몸을 숙여 첫 장을 집었다. 그 안에는 차문식의 재단과 여러 협력업체 사이를 오간 자금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일부 회사 이름은 하경에게 익숙했다. 그녀가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 검토한 적이 있는 기업들이었다.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경이 빠르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실소유주 연결도 불분명하고 자금 흐름도 간접적이에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보고 몇 분 만에 그걸 알아보는군요. 저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은 포렌식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숫자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줄 알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하경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차 회장님이 저를 믿으니까, 제가 그 사람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선택한 거잖아요. 태유는 부정하지 않았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은 곧 그 사람 귀에 들어갈 겁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려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이라는 거군요. 그가 스스로 손잡이를 잡게 만들 겁니다. 하경은 헛웃음을 흘렸다. 선배는 제가 차 회장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배신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믿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하경은 서류를 태윤 앞에 내려놓았다. 거절하면요.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윤호 치료비는 이미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빚은요? 그 부분은 계약이 유지될 때만 정리됩니다. 태윤은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더라도 윤호의 치료는 계속됩니다. 하경은 혼란스러웠다. 태윤이 정말로 자신을 협박하려 했다면 치료비까지 조건으로 걸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가장 강력한 족쇄를 스스로 풀어주었다. 왜요? 하경이 물었다. 왜 치료비는 돌려받지 못하게 했어요?
태유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생명을 거래수단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거래를 제안했잖아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태윤의 표정이 굳었다.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 없어요. 하경은 눈물을 닦았다. 선배는 지금 아주 비겁해요. 직접 차문식과 싸울 용기는 있으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가족과 제 감정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태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경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회계자료 속 숫자들은 그녀의 직업적 본능을 자극했다. 몇몇 거래 날짜가 울산 공장 화재 직후와 겹쳐 있었다. 사고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특정 자산이 차문식 계열사로 넘어간 흔적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다. 노상규? 안전설비 변경 승인 담당자. 하경의 손끝이 떨렸다.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진짜로 무엇을 했는지 나도 아직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우리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슨 기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기회. 하경은 서류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선배가 맞다면요. 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때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킬지, 진실을 지킬지. 하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결혼이 단순히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한 남자의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9년 전 화재와 자신의 아버지, 차문식,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원한까지 한꺼번에 짊어지게 되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영상 통화였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윤호가 보였다. 간호사가 카메라를 대신 들고 있었다. 누나, 치료 준비 시작한대. 윤호가 힘없이 웃었다.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 있다고 했어. 하경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 무서워도 참아. 누나가 계속 연락할게. 누나는 어디야? 하경은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 때문에 잠깐 다른 데 왔어. 또 무리하는 거 아니지? 안 해. 약속해. 하경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약속할게. 너도 살아서 나와. 통화가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태윤에게 말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돌렸다. 동생 치료비 때문은 아니에요. 그 돈은 이미 지급됐으니까.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이름이 왜 저 서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차문식 회장님이 정말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건지도 알아야 하고요. 하경은 서류철을 단단히 붙잡았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선배의 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판단할 거예요. 선배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 계약부터 끝낼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태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경은 바닥에 떨어진 가면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표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다. 그녀는 가면을 태윤에게 건넸다. 이건 직접 쓰세요. 무슨 뜻이죠? 저한테까지 정체를 숨길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선배가 계속 사람을 시험하고 이용하려 한다면 언젠가는 이 가면보다 더 끔찍한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태유는 가면을 받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경은 그것을 침대 옆에 내려놓은 뒤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하경 씨. 하경이 돌아보았다. 오늘 밤 당신 동생의 첫 번째 치료가 시작됩니다.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차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뜻밖의 말이었다. 하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바란 적 없습니다. 하경이 방을 나간 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명희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얼굴을 봤군요. 명희가 말했다. 하경은 놀라지 않았다. 알고 계셨습니까?
태윤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이 집 안에 들일 리 없어요. 그런데 왜 다들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꾸민 거죠? 살아있다는 걸 숨겨야 했으니까요. 명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으니까. 하경은 손에 든 서류철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렇겠죠. 명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이 집에는 9년 동안 매일 제사를 지내며 대답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당신 가족에게서 나온다면 아무리 태윤이가 당신을 데려왔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경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경주의 새벽 안개가 오래된 기와 지붕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새가 울기 시작했지만 이 집의 아침은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 위에는 새옷과 세면도구가 정리되어 있었고 협탁 위에는 병원에서 보낸 치료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하경은 일정표를 펼쳤다. 윤호의 이름 아래 치료비 전액 납부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두려움도 더 커졌다. 진태윤은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하경에게 요구한 것은 아내의 역할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게 했으며 9년 전 죽은 사람들의 원한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하경은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아버지의 이름 아래 적힌 서명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고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술에 취해 무너진 적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만큼 비겁한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명은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와 닮아 있었다. 하경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전화로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만약 태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숨겨왔다. 차문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멀리 떨어진 별채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검은 가면을 벗은 태윤이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 옆에는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고 그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하경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의 장애도, 분노도, 외로움도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진실을 숨긴 채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자신의 복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하경은 커튼을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동생을 살렸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알던 가족과 첫사랑, 은인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문을 열었다. 문은 이미 닫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하경이 경주의 집에서 맞은 첫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돌마당에 작은 원을 만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집안의 정적을 흔들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는 풍경과 달리 하경의 머릿속은 밤새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안전설비 변경 승인서가 계속 눈앞에 떠올랐다. 태윤이 보여준 자료가 조작일 가능성도 있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증거 일부를 의도적으로 꾸밀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명은 너무 익숙했다. 어린 시절 체험학습 신청서와 성적표 확인란에서 수없이 보았던 필체였다. 하경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3번이나 반복했다. 결국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은 상대에게 거짓말을 준비할 시간만 줄 뿐이었다. 아침 7시가 되자 방문 밖에서 낮은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자 중년의 가사 관리인이 정갈하게 접은 옷을 들고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원피스와 얇은 재킷, 그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였다. 진명희 이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정이 있나요? 오전 9시에 가족 제례가 있습니다. 하경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제례요. 오늘이 태윤 도련님 부모님의 기일입니다. 관리인은 그 말을 한 뒤 하경의 표정을 살폈다. 가족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께는 어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상황이 급해서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경은 손에 들린 원피스를 바라보았다. 결혼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남편의 부모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관련됐을지 모르는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의 제사였다. 제가 참석하는 게 맞을까요? 관리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명희가 걸어왔다. 검은색 한복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하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아내 역할을 하겠다고 계약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기일은 의혹이 풀릴 때까지 미뤄지지 않아요. 명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옷 갈아입고 내려오세요. 늦는 건 더 큰 결례니까. 하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계약상의 아내인지, 진실을 확인하러 온 조사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인지. 제례는 안채 뒤편의 작은 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오래된 목조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 냄새와 따뜻한 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제사상에는 대추, 밤, 곶감, 포, 생선, 나물과 함께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다는 경주식 소고기국과 작은 약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어두운 옷을 입고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태유는 휠체어에 앉아 사당 앞쪽에 있었다. 그는 가면을 쓰지 않았지만 왼쪽 얼굴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머리카락을 길게 내려놓고 있었다. 하경이 들어서자 몇몇 친척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나이든 남자가 명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이 그 계약한 여자입니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당 안이 워낙 조용해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경은 고개를 숙인 채 태윤의 옆으로 갔다. 태윤은 그녀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제사상을 향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초원이 시작되고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다. 태유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곁에 있던 남자가 도우려 하자 그는 손을 쳐냈다. 결국 태유는 낮은 보조의자에 무릎을 대고 2번 절했다. 그 모습을 보는 동안 하경의 가슴 한쪽이 조여왔다. 그의 완고함이 답답하면서도 부모 앞에서만큼은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졌다. 하경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당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제사상 앞에 섰다. 사진 속 태윤의 부모는 웃고 있었다. 태윤은 아버지의 굳은 턱선을 닮았고 어머니의 깊은 눈매를 닮았다. 하경은 천천히 절을 올렸다. 머리를 숙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직 아버지의 잘못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2번째 절을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차갑게 말했다. 가해자 집안 사람이 절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 하경의 몸이 굳었다. 말을 한 사람은 태윤의 큰아버지 진광호였다. 그는 오랫동안 진성 소재의 고문으로 일해왔고 화재 이후 경영권을 되찾으려는 태윤을 도왔다고 들었다. 명희가 낮게 말했다. 큰오빠, 오늘은 제삿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이런 날에 저 집딸을 드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광호는 하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당신 아버지가 서명한 서류 때문에 우리 동생 부부뿐 아니라 직원 17명이 죽었어. 그런데 무슨 낯으로 여기 와서 절을 합니까? 하경은 숨을 고르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모든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서류에 이름이 있는데 무엇을 더 확인해? 이름이 있다는 것과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광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우리 집에서 변명하는 겁니까?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진실. 광호가 헛웃음을 흘렸다. 그 집 사람들은 늘 진실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지. 사고 직후에도 몰랐다. 윗선 지시였다. 서류만 전달받았다고 했어. 그러는 동안 우리 가족은 장례를 치렀고 회사는 넘어갔고 살아남은 직원들은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어. 하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만하십시오. 광호가 태윤을 노려보았다. 네가 데려왔으니 네가 책임져라. 하지만 저 여자를 이 집 며느리라고 인정할 생각은 없다. 인정을 부탁드린 적 없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오늘은 부모님 기일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광호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사당 안의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례가 끝난 뒤 가족들은 식당으로 이동했다. 긴 상위에는 제사 음식이 다시 차려졌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하경은 태윤 옆에 앉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았다. 잠시 후 명희가 국그릇을 하경 앞으로 밀었다. 먹어요. 하경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명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모욕하지는 않았다. 식사 중 한 친척 여성이 하경의 귀걸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옷차림은 제법이네요. 다른 사람이 웃음을 참는 기척이 들렸다. 하경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옷과 귀걸이는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명희가 바로 말을 받았다. 내가 준비했어요. 제사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오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해서. 친척 여성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하경은 명희를 바라보았다. 명희가 자신을 감싸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집에서조차 모든 사람의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식사가 끝나자 태윤은 하경에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오전 11시에 울산 본사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바로 출근하는 건가요? 당신이 이 집에서 쉬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차문식이 의심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부 알고 있나요? 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회사에 데려가 공개하려는 거군요. 당신은 내 배우자이자 외부감사 자문역으로 소개될 겁니다. 하경은 걸음을 멈췄다. 외부감사 자문역이요? 당신 경력에 맞는 자리입니다.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계약서에 공식 업무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과 취업은 다르죠. 태윤은 휠체어를 돌려 하경을 마주 보았다. 당신이 차문식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리 설명했어야죠. 설명하면 거절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선택했다고 느낄 수는 있었겠죠. 태윤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경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앞으로는 제 이름이 들어가는 일을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바로 계약 위반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울산 본사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였다. 진성 소재 본사는 태화강에서 멀지 않은 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 외벽의 신축 건물 뒤로 오래된 공장동과 창고가 이어져 있었다. 태윤의 부모가 사망한 공장은 이미 철거되었지만 일부 부지는 추모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하경이 태윤과 함께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사람들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하경이 낮게 말했다.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사내 공지가 오전에 나갔습니다. 제 의견도 묻지 않고요. 당신이 배우자 역할을 숨기고 싶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경은 어이가 없어 태윤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네요. 그 말은 자주 듣습니다. 고치려고 해본 적은요? 없습니다. 하경은 헛웃음을 지었다. 재무감사실은 본관 7층에 있었다. 하경에게 배정된 자리는 별도의 유리 칸막이가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과 보안카드, 내부 연락망이 정리되어 있었다. 감사실장 오세찬이 하경을 맞았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포렌식 회계 업무를 오래 하셨다고요? 오래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6년 정도 했습니다. 충분히 오래죠. 세차는 보안카드를 건네며 설명했다. 열람 가능한 범위는 재무자료, 협력업체 계약, 재단 회계입니다. 인사자료나 경영전략 문서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경은 카드를 받았다. 진태윤 대표가 직접 지시한 건가요? 네. 모든 기록이 남겠죠? 당연합니다. 하경은 그 말에 안도했다.
태윤이 자신에게 불법적인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최소한 공식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면 자신의 행동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태윤이 돌아간 뒤 직원 2명이 복도에서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비 때문에 계약 결혼했다는 게 진짜래? 쉿, 들리겠어. 대표님이 왜 하필 저런 사람을. 하경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놀라 입을 다물었다. 계속하세요. 하경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도 제가 왜 하필 선택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직원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하경은 문을 닫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 돈 때문에 부자와 결혼한 여자였다. 태윤이 만든 소문이든 차문식 측이 흘린 소문이든 이미 사람들의 판단은 끝난 상태였다. 오후 내내 하경은 재단 회계 자료를 검토했다. 진성 소재는 화재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세빛산업안전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매년 상당한 금액이 유가족 지원, 산업재해 예방교육, 공장 안전설비 개선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이었다. 하지만 하경은 몇 시간 만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안전교육 영상 제작비, 산업용 센서 연구비, 소방설비 교체 컨설팅 비용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출되었다. 계약 상대는 서로 다른 회사였지만 대표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자주 겹쳤다. 특히 포항에 등록된 해동산업기술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었다.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단에서 가장 많은 용역비를 받았고 동시에 차문식의 태성그룹 계열사에도 납품하고 있었다. 하경은 회사 등기정보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비교했다. 해동산업기술의 대표자는 장도식이라는 사람이었고 사업자 주소는 포항 외곽의 작은 창고였다. 그런데 송금된 금액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녀는 오세찬에게 물었다. 해동산업기술 실사를 한 기록이 있나요? 세찬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 담당자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없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 아닐까요? 수십억 원짜리 계약 실사 보고서가 누락됐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세찬의 얼굴이 굳었다. 노자문님, 오신 첫날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군요. 감사 자문역에게 깊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회사는 오래된 협력 관계가 있고 윗선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라. 어느 윗선이요? 세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경은 그의 침묵을 기록해 두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경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문식 아저씨? 차문식은 반가운 듯 웃었다. 결혼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듣다니 아저씨가 섭섭하구나. 하경은 주변을 살폈다. 사무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어요. 진태윤이 시켰니? 제가 선택했습니다. 정말 내 선택일까? 문식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낮아졌다. 하경아, 그 집안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태윤이는 화재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고 복수에 미쳐 있어. 내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니? 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집에 들어갔다고? 윤호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문식은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왜 아저씨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하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그는 병원 순서를 알아봐 주었지만 치료비를 대신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을까요? 문식이 잠시 침묵했다. 너까지 아저씨를 의심하는구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겁니다. 하경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아버지가 9년 전 울산 공장 안전설비 변경 승인서에 서명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 짧은 침묵이 하경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문식은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일은 내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상처였다. 괜히 들추지 않는 게 좋다. 왜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사람이 17명이나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피해자야. 문식의 말투가 조금 단단해졌다. 위에서 시킨 대로 서류에 도장 하나 찍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떠안았어. 태윤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을 거다. 위에서 시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구나. 문식이 말했다. 내일 저녁에 대구로 오너라. 내 아버지도 함께 만나자. 태윤에게는 말하지 말고. 왜 비밀로 해야 하죠? 그 아이는 내 전화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경은 저도 모르게 유리문 밖을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진태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전화가 끊긴 뒤 하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식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질문에 명확히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태윤에 대한 불신을 심고 비밀리에 만나자고 했다. 하경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통화는 자동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한 뒤 별도의 암호를 걸었다. 그날 저녁 경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경도 문식의 전화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뒤 태윤이 먼저 물었다. 차문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까? 하경은 그를 바라보았다. 제 전화를 확인했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오늘 당신이 진성 소재에 출근했다는 소식은 이미 그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당신을 가만히 둘 사람이 아닙니다. 연락 왔어요. 하경은 숨기지 않았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도 피해자라고 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고요. 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역시 같은 말을 하는군요. 무슨 뜻이에요? 사고 직후 조사에서도 차문식은 모든 책임을 중간 관리자에게 넘겼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요. 그 기록도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왜 어제 보여주지 않았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으니까. 하경의 표정이 굳었다. 또 시험이군요. 노하경 씨, 이제 그만하세요. 하경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분노가 분명히 드러났다. 선배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정보를 조각내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죠. 그게 선배를 살렸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건 모르나요? 태윤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 위에서 멈췄다. 차문식이 만나자고 했습니까? 하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태윤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혼자 가지 마세요. 왜요? 위험하니까. 저를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태윤은 답하지 않았다. 하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후자군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근 뒤 노트북을 켜고 오늘 확인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해동산업기술, 포항창고, 세빛산업안전재단, 태성그룹 계열사.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름들 사이에 돈이 흐르고 있었다. 하경은 회사 서버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번호, 날짜, 금액, 담당자 이름을 손으로 정리해 개인 기록을 만들었다. 태윤에게도 차문식에게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문식과의 통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위에서 시킨 대로 도장만 찍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하경의 손이 멈췄다. 만약 아버지가 단순한 희생자였다면 왜 문식은 누가 지시했는지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태윤 몰래 만나자고 했을까? 노트북 화면 오른쪽 아래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주소였다. 메일 제목은 짧았다. 노상규 씨가 숨긴 것은 서명만이 아닙니다. 하경은 숨을 멈춘 채 메일을 열었다. 본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오래된 창고 내부를 찍은 사진 한 장과 숫자 6자리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사진 속 벽에는 희미하게 회사 로고가 남아 있었다. 해동산업기술, 그리고 창고 구석의 철제 선반 위에는 붉은색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하경은 사진을 확대했다. 장부 표지 아래쪽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이 보였다. 노상규.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하경 씨. 태윤의 목소리였다. 하경은 황급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무슨 일이에요? 내일 포항에 갑니다. 문 너머에서 태윤이 말했다. 해동산업기술이라는 회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경은 닫힌 노트북 위에 손을 올렸다. 태윤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태윤의 편인지
차문식의 편인지 아니면 오래전 화재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경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겠어요. 같이 가죠. 그리고 차문식과 약속이 있다면 취소하세요. 하경은 차갑게 물었다. 명령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탁입니다. 태윤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경은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진심인지 또 다른 통제 방식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뿐이었다.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태윤과 차문식 모두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붉은 장부까지 나타났다. 하경은 다시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옮겼다. 그런 다음 메일 원본과 접속 기록을 모두 보관했다. 이번에는 누구의 말도 먼저 믿지 않을 생각이었다. 태윤이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계획까지 기록할 것이다. 차문식이 가족을 지켜준 은인의 얼굴로 거짓말을 해왔다면 그 거짓도 밝혀낼 것이다. 아버지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 사실 역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경은 창밖의 어두운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사당 쪽에는 아직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태유는 매년 부모의 기일마다 밤새 그곳을 지킨다고 했다. 그의 고통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조종할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경은 자신만의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울산 화재 독립조사기록. 그 아래 첫 문장을 입력했다. 이 기록은 진태윤의 복수를 위한 것도 노상규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 문장을 저장한 순간 하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결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의 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모두가 감추려는 상처를 직접 열어보고 그 안에 남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포항으로 가는 길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경주를 벗어난 차량이 동해안 산업도로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회색 바다와 낮게 깔린 구름이 번갈아 나타났다. 하경은 조수석 뒤편에 앉아 태블릿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적힌 숫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사진은 이미 3번이나 다른 저장 장치에 복사해 두었다. 해동산업기술의 창고와 붉은색 장부, 그리고 표지 아래 적힌 아버지의 이름. 누군가 하경에게 그 장부를 찾으라고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태윤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검은색 셔츠 위에 짙은 회색 코트를 걸쳤고 흉터를 가리는 가면은 쓰지 않았다.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모두 그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선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차문식과 약속은 취소했습니까? 아니요. 태윤의 시선이 하경에게 돌아왔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다녀온 뒤 혼자 대구로 가겠다는 겁니까? 혼자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갑니까? 제가 정할 일입니다. 태윤의 턱이 굳었다. 위험하다고 말했을 텐데요. 위험한 사람에게 접근시키려고 저를 데려온 사람은 선배예요. 하경은 태블릿 화면을 껐다. 제가 차 회장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제 안전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배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려운 겁니까? 태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차문식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사람을 조종합니다. 선배도 똑같아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운전기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한 척 앞만 바라보았다. 하경은 창문에 비친 태윤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손가락은 휠체어 팔걸이를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불안할 때마다 나타나는 버릇이었다. 1시간 뒤 차량은 포항 외곽의 오래된 산업단지에 도착했다. 해동산업기술이라는 간판은 녹이 슬어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낮은 회색 건물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주차장에는 오래된 트럭 한 대만 세워져 있었다. 태윤의 수행비서가 먼저 내려 출입문을 확인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가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군. 하경은 익명의 메일을 떠올렸지만 말하지 않았다.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다.
천장에는 먼지가 쌓인 형광등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한쪽 벽에는 산업용 센서와 소방 설비 상자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처럼 보였지만 제조 연도는 5년 전이었다. 하경은 장갑을 끼고 상자에 붙은 납품표를 확인했다. 세비산업안전재단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태윤이 다가왔다. 재단은 이 장비들이 전국의 영세 공장에 설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기 쌓여 있네요. 하경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내부에는 센서 대신 낡은 철제 부품과 모래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무게만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허위 납품입니다. 그녀는 다른 상자도 확인했다. 재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어요. 실제 장비는 납품되지 않았고 자금은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태윤의 수행비서가 창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서류 캐비닛, 고장난 복사기가 놓여 있었다. 하경이 익명의 사진에서 본 철제 선반은 사무실 뒤쪽 벽에 있었다. 그러나 붉은 장부는 없었다. 선반 위에는 먼지가 비어있는 사각형 자국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먼저 가져갔어요. 하경이 말했다. 태유는 바닥을 살폈다. 창고 안쪽으로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 들어온 흔적이었다. 수행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경찰 내부에 차문식과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고하면 이곳은 오늘 안에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몰래 가져가면 달라요? 불법 침입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 능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건물은 진성소재재단이 비용을 지급한 계약 업체입니다. 현장 실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사 권한과 수색 권한은 다릅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사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행비서가 즉시 몸을 돌렸다. 태유는 하경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했다. 쌓인 상자 뒤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얼굴을 모자로 가린 그는 출입문이 아니라 창고 측면의 비상구로 달렸다. 수행비서가 뒤쫓았지만 남자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올라타 사라졌다. 바닥에는 그가 떨어뜨린 투명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하경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은행 거래전표와 복사된 회의록 일부가 들어 있었다. 문서 상단에는 9년 전 화재가 발생하기 석 달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차문식, 진성소재 당시 생산본부장, 안전관리 책임자 노상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경의 손이 멈췄다. 회의 제목은 울산 제2공장 원가 절감 방안 검토였다. 내용 중 일부는 검게 지워져 있었지만 단열재 교체와 경보기 유지 보수 연기, 외부 안전점검 대응 방안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참석자들의 서명이 있었다. 노상규의 서명도 있었다. 하경은 문서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게 원본인가요? 복사본입니다. 태윤이 대답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하경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증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선배는 왜 자꾸 제가 아버지를 감싸고 싶어서 이러는 것처럼 말해요? 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경은 문서의 뒷면을 살폈다. 복사기 토너 자국 옆에 작은 숫자가 찍혀 있었다. 문서관리 번호였다. 이 번호를 조회하면 원본이 어디서 복사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태윤의 수행비서가 번호를 촬영했다. 그때 하경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하경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포항이냐? 하경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 당장 나와. 아빠가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아요? 상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경아, 아빠 말 들어. 그 창고에 있는 건 건드리면 안 된다. 붉은 장부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하경은 창고 중앙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 장부가 뭔지 아세요? 누가 너한테 그걸 말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부 표지에 왜 아빠 이름이 적혀 있어요? 9년 전 회의에는 왜 참석했어요? 단열재가 기준 미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화로 말할 수 없다. 그 말만 몇 번째예요. 오늘 저녁 댁으로 와. 문식 형님도 같이 있을 거다. 하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왜 차 회장님이 같이 있어야 하죠? 그분이 설명해 주실 거야. 아빠 일인데 왜 그 사람이 설명해요? 하경아. 상규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태윤이 옆에 있지? 그놈 말을 전부 믿으면 안 돼. 그놈은 네가 우리 가족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경은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아빠가 직접 말해요. 뭘? 그날 무슨 서류에 서명했어요? 상규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그 한마디에 하경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옆에 있던 상자를 붙잡았다. 그럼 알고는 있었네요.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야.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인 걸 알았어요? 문식 형님이 괜찮다고 했다. 임시 변경일 뿐이고 다음 분기에 다시 교체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서명했어요? 그때 회사 사정이 어려웠어. 납기를 못 맞추면 공장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했어. 결국 17명이 죽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상규의 고함이 전화기 너머로 터졌다. 창고 안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화재가 난 뒤에는요. 상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고 난 뒤에도 차 회장님 말을 들었어요? 장부를 숨겼어요? 조사에서 거짓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빠가 혼자 나오세요. 그건 안 된다. 왜요? 문식 형님이 우리를 보호해줬으니까. 하경은 눈을 감았다. 보호한 게 아니라 묶어둔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전화를 제대로 켤 수 없었다. 하경은 숨을 고르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서명을 부정하지 않았다. 단지 그 결과를 몰랐다고 변명했을 뿐이었다. 태윤이 가까이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배는 알고 있었죠? 태윤의 표정이 굳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아버지가 기준 미달 자제라는 걸 알고 서명했다는 사실. 일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하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얼마나 알고 있었어요? 태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요.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경이 한 걸음 다가갔다. 선배는 제 아버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죠. 제가 스스로 찾아내게 만들면 선배 편에 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진실을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선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보게 하려고 한 거죠. 태윤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당신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선배가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제 감당 능력을 선배가 왜 판단해요? 하경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동생이 아프다는 걸 이용해 계약하게 만들고 아버지 이름이 있는 자료를 조금씩 보여주고 제가 선배가 원하는 결론에 도착하도록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태윤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17명이 죽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당신 가족은 이미 이 사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들어오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경은 눈물을 닦았다. 선배는 제 선택을 존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창고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태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하경은 그가 처음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경은 투명 파일에서 회의록 복사본만 촬영한 뒤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경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계약상의 공식 일정은 필요한 만큼 이행할게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나올 겁니다. 지금 혼자 움직이면 차문식이 접근합니다. 그 사람도 만나야 해요. 안 됩니다. 선배에게 허락받지 않을 겁니다. 노하경 씨,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경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저는 선배의 직원도, 정보원도, 칼도 아닙니다. 그녀는 수행비서에게 포항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태윤이 막으려 했지만 하경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제로 붙잡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태윤은 끝내 손을 내렸다. 포항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경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윤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치료 첫 단계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간호사는 윤호가 계속 누나를 찾는다고 말했다. 하경은 대구로 가는 기차표를 예약했다. 역에 도착하기 직전 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차문식과 단둘이 만나지 마십시오. 하경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다. 이제 제 안전을 핑계로 통제하지 마세요. 태윤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하경은 아버지와 차문식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먼저 병원에 들러 윤호를 만났다. 윤호는 묵윤병실 안에서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누나 얼굴 왜 그래? 잠을 못 자서 그래. 그 사람이 누나 괴롭혀. 하경은 잠시 망설였다. 누나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어. 결혼한 거 후회해. 윤호의 질문에 하경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너 치료받게 한 건 후회 안 해. 그럼 다른 건? 하경은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안다고 착각한 건 후회해. 윤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경은 억지로 웃었다. 치료에만 집중해. 누나는 괜찮아. 병원을 나온 뒤 하경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차문식이 잡은 곳은 수성못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독립된 방 안에는 상규와 문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상규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하경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다. 문식이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놀랐겠구나. 하경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규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냐? 오늘 대화는 전부 기록할 거예요. 문식의 미소가 사라졌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니? 가족끼리 9년 동안 진실을 숨겼으니까요. 하경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말하세요. 화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규는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문식이 대신 입을 열었다. 그때 진성 소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대형 계약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었어. 제가 회사 사정을 물었나요? 하경은 차갑게 잘랐다. 기준 미달 자재를 쓴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문식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임시로 자재를 바꾼 건 사실이다. 하지만 화재가 날 정도로 위험한 제품은 아니었어. 누가 납품했죠? 협력업체가. 차 회장님이 실소유한 회사였나요? 문식의 눈빛이 변했다. 하경은 포항 창고에서 본 회의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해동산업기술로 이어지는 거래 기록도 확인했어요. 세빛재단 돈이 허위 납품 계약을 통해 빠져나간 것도요. 상규가 놀라 문식을 바라보았다. 형님, 아직도 그걸. 문식이 날카롭게 상규를 노려보았다. 그 짧은 순간을 하경은 놓치지 않았다. 아빠는 최근 거래까지 알고 있었어요? 상규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옛날 일밖에 모른다. 그 옛날 일을 말하세요. 상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화재 전날 경보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경의 숨이 멎었다. 그런데요. 정비팀이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했어. 최소 이틀은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그럼 멈췄어야죠.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보고서를 없앴어요. 상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식이 낮게 말했다. 상규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다. 생산본부장도 알고 있었고 당시 진태윤의 아버지도 회사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경이 문식을 바라보았다.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문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는 이미 진태윤에게 완전히 넘어갔구나.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내 아버지를 감옥에 넣으려고 너를 이용하는 거야. 회장님은 아버지를 살리려고 진실을 숨겼습니까? 나는 친구를 보호했다. 아니요. 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침묵시키려고 빚을 대신 갚아준 거겠죠. 상규의 입술이 떨렸다. 하경은 그를 바라보았다. 도박도 회장님이 연결했어요? 그건 상규가 눈을 피했다. 문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경아, 내 아버지가 무너진 건 죄책감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거리에서 죽었어. 그래서 평생 빚진 사람으로 만들었군요. 하경은 녹음기 옆에 손을 올렸다. 붉은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문식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런 건 모른다. 사진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그걸 왜 궁금해 하세요? 문식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상규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장부는 내가 썼다. 하경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장부예요? 화재 이후 문식 형님 쪽에서 받은 돈과 돈이 전달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둔 거다. 문식이 상규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상규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형님. 문식의 얼굴에서 온화한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상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조사 담당자, 당시 회사 임원, 안전점검 업체 직원들에게 돈이 갔다. 사고 원인이 경보장치 고장이 아니라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보이게 만들었어. 하경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빠가 돈을 전달했어요? 일부는 내가 했다. 왜요? 너희를 지키려고 했다. 우리를 지킨 게 아니라 아빠 자신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 나도 살고 싶었다. 상규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감옥에 가는 게 무서웠고, 너희가 살인자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도 무서웠다. 윤호는 겨우 10살이었고, 너는 취업 준비 중이었어. 내가 다 말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끝나도 괜찮았어요? 상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하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네가 나에게 명령할 자격은 없다. 회장님이 나가면 이 녹음 파일은 바로 경찰과 언론사에 보낼 겁니다. 문식의 얼굴이 굳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장부를 내놓으세요. 내게 없다. 상규가 말했다. 포항 창고 바닥 밑에 숨겨뒀다. 그런데 몇 년 전 확인하러 갔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요? 모른다. 하경은 문식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회장님이 가져갔군요. 문식은 웃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진태윤에게 배웠나 보구나. 아니요. 회계감사하면서 배웠어요. 돈을 숨기는 사람은 기록보다 표정을 먼저 관리하거든요. 문식의 눈빛에 살기가 스쳤다. 네가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 말은 더 이상 다정한 아저씨의 충고가 아니었다. 하경은 녹음기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왜 선배가 9년 동안 가면을 쓰고 숨어 있었는지요. 문식이 낮게 말했다. 진태윤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저도 그 사람에게 보호받을 생각 없습니다. 하경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내일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진 출석하세요. 상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경아, 제가 먼저 신고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빠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냐? 하경은 눈물을 삼켰다. 아빠가 저지른 일을 더 이상 제가 숨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을 나온 하경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다. 우산을 펼칠 힘도 없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눈물과 구분되지 않았다. 그날 밤 하경은 대구의 작은 숙소에 방을 잡았다. 태윤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화재 생존자와 유가족 명단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세빛재단의 지원 기록, 당시 기사, 산업재해 소송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김복래. 화재로 남편과 큰아들을 잃고도 합의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유가족이었다. 그녀는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언론에서도 사라졌다. 하경은 다음 날 울산 변두리의 오래된 국밥집에서 복례를 만났다. 복례는 하경의 이름을 듣자마자
일어나 나가려 했다. 노상규 따라고 할 말 없어. 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사과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복례가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럼 뭘 하러 왔어? 제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복례는 한참 동안 하경을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화재 당일 남편에게서 받은 마지막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비상문 하나가 자재 상자로 막혀 있었다. 연기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도 관리자는 생산 라인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신 아버지가 직접 불을 지른 건 아니야. 복례가 말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없앤 사람 중 하나였지. 하경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진태유는 복수만 생각해.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차문식은 돈으로 사람 입을 막았고 복례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런데 둘 다 관심 없는 게 있어. 무엇입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봉투 안에는 화재 생존자들의 진료 기록과 재활치료비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일부는 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일부는 허위 합의서 때문에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누가 회사를 차지하든 관심 없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불이 났는지 인정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경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이 사건은 태윤의 부모와 자신의 아버지, 차문식 세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복수와 가족 보호라는 말 뒤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다시 잊히고 있었다. 하경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화재 피해자 보상 재협상을 위한 공동조정 신청을 준비했다. 진성 소재와 태성그룹,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상규까지 모두 당사자로 포함시켰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 오후, 태윤이 직접 하경을 찾아왔다. 그는 울산의 작은 법률사무소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었다. 하경은 걸음을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요? 김복례 씨가 연락했습니다. 그분까지 감시했어요? 아닙니다. 부모님 기일마다 찾아뵙습니다. 하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태유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공동조정 신청을 했습니까? 네.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죠? 이건 선배의 복수 계획이 아니니까요. 진성 소재도 책임 당사자가 됩니다. 당연하죠. 하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차문식이 주범이라고 해서 진성 소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시 회사는 위험을 알면서도 생산을 계속했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다. 회사가 다시 무너지면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9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안전을 밀었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태유는 반박하지 못했다. 선배는 차문식을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경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 무엇을 책임질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태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무슨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면을 벗었는데도 계속 숨어 있었네요. 태윤의 얼굴이 굳었다. 하경은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경 씨. 그가 처음으로 성을 빼고 이름만 불렀다. 하경이 멈췄다. 당신을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처음에는 당신이 차문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도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료비를 지급한 건 당신을 묶어두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믿지 않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공동조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하경의 표정이 변했다. 진성 소재가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법적 책임의 범위는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제외된 보상 절차는 다시 열겠습니다. 재단의 허위 계약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차문식을 잡기 위한 전략입니까? 태유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요? 당신 말대로 복수만 끝내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차문식이 감옥에 가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도 저절로 회복되지 않고요. 하경은 태윤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가 달라졌다고 믿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계약은 끝낼 겁니다. 하경이 말했다. 태윤의 손이 굳었다. 윤호 치료가 안정되면 정식으로 해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윤은 붙잡지 않았다. 그 대답이 오히려 하경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며칠 뒤 화재 피해 보상 공동조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진성소재 관계자, 태성그룹 법무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모였다. 하경은 아버지 옆이 아니라 피해자 대리인석 뒤에 앉았다. 태윤은 진성소재 대표 자리에 있었다. 차문식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보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문이 열렸다. 상규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붉은색 장부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걸 어디서 찾았어요? 상규는 딸을 바라보지 못했다. 내가 숨겨둔 곳은 포항 창고가 아니었다. 그럼 사진은 누군가 나를 움직이려고 보낸 거겠지. 상규는 조정위원 앞에 장부를 내려놓았다. 여기에 사고 이후 돈을 받은 사람들과 차문식 회장 지시로 없앤 자료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태성그룹 변호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 기록입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상규가 고개를 들었다. 원본 계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상규는 하경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하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상규는 조정위원과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저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보장치 이상 보고서를 폐기했고 사고 뒤에는 돈을 전달하며 조사 결과를 바꾸는데 협조했습니다.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합니까? 상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딸이 저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경은 눈을 감았다. 저를 지키려는 핑계로 진실을 숨겼고 결국 제 딸이 그 진실을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뛰어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경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 뒤에는 얼굴이 굳은 차문식이 서 있었다. 그가 하경을 바라보았다. 네가 끝까지 일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차문식의 시선이 태윤에게 옮겨갔다. 결국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직 아무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차문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붉은 장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무너졌다. 하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는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태윤의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장부 한 권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진실이 다시 묻히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상규는 수사관들과 함께 건물을 나섰다. 하경은 멀리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태윤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함께 가겠습니까? 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당신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경은 태윤을 바라보았다. 선배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경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울산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진실을 선택했고 차문식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다. 태윤도 처음으로 복수 이외의 책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경은 알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각자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실제로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동생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계약과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에게 남아있는 감정을 끝내야 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아니었다. 하경은 가방 속 계약서를 손으로 눌렀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일은 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으로 만들어진 부부라는 이름부터 끝내야 했다. 차문식에 대한 수사는 붉은 장부가 제출된 직후부터 빠르게 진행되었다. 장부에 적힌 계좌번호와 날짜, 금액은 실제 금융거래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수사기관은 태성그룹 본사와 여러 협력업체, 세빛산업안전재단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해동산업기술 창고에서 발견된 허위 납품 장비와 세금 계산서도 압수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차문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장부는 노상규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만든 개인 기록일 뿐이며 기준 미달 자재를 사용한 결정도 진성 소재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화재 직후 차문식의 지시로 조사 담당자들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과 안전점검 업체의 서버에서 원본 보고서를 삭제한 기록이 복구되었다. 해동산업기술을 비롯한 여러 회사를 통해 재단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되었다. 피해자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 일부는 차명 부동산과 해외 법인으로 흘러갔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건을 보도했다. 기자들은 차문식을 산업재해를 수익으로 바꾼 기업인이라고 불렀고 진성 소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경은 숙소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보도를 지켜보았다. 차문식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던 남자와 수갑을 찬 채 기자들 사이를 걸어가는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 어려웠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친절한 이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좋은 기억이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없애주지는 않았다. 상규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위험 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고 이후 증거인멸과 뇌물 전달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은 그가 사건의 주도자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17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하경은 첫 면회 날 한참 동안 접견실 앞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유리병 너머로 들어온 아버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며칠 사이에 더 휘어졌고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하경은 달려가 손을 잡고 싶었다. 동시에 왜 더 일찍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상규는 수화기를 들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호 치료는 잘 되고 있어요. 상규의 눈이 붉어졌다. 다행이다.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아직 감염 위험은 있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했어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괜찮냐? 하경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가 저를 걱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건 아니에요. 상규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런데 아직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된다.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용서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하경은 수화기를 더 단단히 잡았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9년을 기다렸고요. 제가 지금 아빠를 용서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그럴 일 없다. 저는 아빠를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상규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빠가 한 일을 대신 변명하지도 않을 거예요. 재판에도 나갈 거고 피해자들이 질문하면 제가 아는 것은 전부 대답할 겁니다. 상규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한다. 하경은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 장부를 썼어요? 처음에는 나를 지키려고. 상규가 솔직하게 말했다. 문식 형님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길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과 지시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상규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쓴 게 아니라 협박당하지 않기 위해 쓴 거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했지.
하경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도 결국 제출했어요. 네가 내가 했던 것처럼 살게 될까봐 무서웠다. 저를 위해서였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앞으로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와 윤호를 핑계로 삼지 마세요. 가족을 지킨다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에요. 상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하경은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하세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하경은 건물 밖 계단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늦가을의 바람이 차가웠다. 가방 안에는 태윤과 체결한 계약 해지 서류가 들어 있었다. 태윤은 공동조정회의 이후 약속대로 피해자 보상 절차를 다시 열었다. 진성 소재는 허위 안전점검과 재단 회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 경영진이 과거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앞세우지 않았다. 태윤은 이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일부 주주들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책임까지 인정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광호를 비롯한 가족들은 태윤이 하경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태윤은 피해자 의료비와 재활비를 우선 지급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안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세빛산업안전재단은 해산한 뒤 피해자와 노동자 대표가 운영하는 새로운 재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태윤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하경은 뉴스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책임을 이행하려면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지만 태윤은 화재 피해자 보상과 재단 비리를 감독하는 사람이 창업주 일가의 후계자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가 정말 변한 것인지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차문식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복수가 완성된다고 믿었던 사람은 더 이상 아니었다. 며칠 뒤 하경은 경주의 집을 다시 찾았다.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다. 마당의 은행나무는 잎을 거의 다 떨군 상태였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밤과 달리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하경은 한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명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와요. 하경은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명희는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두 사람은 거실이 아니라 사당 옆 작은 방으로 갔다. 방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낮은 탁자와 오래된 장식장만 놓여 있었다. 명희는 따뜻한 차를 하경 앞으로 밀었다. 태윤이는 별채에 있어요. 먼저 이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경은 가방에서 공동조정 결과와 진성 소재의 책임 이행 계획서를 꺼냈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내용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추가 치료비와 생계 지원도 포함됐어요. 명희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다. 태윤이에게 들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뒤 많은 무례를 겪었지만 이사님이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저까지 모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희는 잠시 하경을 바라보았다. 하경은 계속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죄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물려받지도 않을 거예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미안해요. 하경은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상규 씨가 아니라 내 동생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았고 아픈 말을 하면 내 분노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았죠.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만 알게 됐어요. 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한 말은 사과할게요.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받겠습니다. 그것은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상대에게 던지지 않기로 한 작은 합의였다. 하경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별채의 문은 열려 있었다. 태윤은 창가에 서 있었다. 정확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몇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이전보다 움직임이 안정적이었다.
하경의 기척을 느낀 태윤이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벽을 짚고 버텼다. 하경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다. 태윤은 그 작은 움직임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까? 하경이 물었다. 네. 태윤은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았다. 의사가 오래전부터 가능하다고 했지만 내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다시 걷게 되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경은 그를 바라보았다. 휠체어가 상처를 숨기는 가면이었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태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보았다. 해지 서류를 가져왔습니까? 네. 하경은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다. 태유는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듯 마지막 장을 펼쳐 서명했다. 그가 너무 쉽게 펜을 내려놓자 하경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붙잡지 않네요. 말을 내뱉은 뒤 하경은 자신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후회했다. 태유는 서명된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붙잡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자격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떠난 겁니다. 태유는 담담하게 말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경은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남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네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던 날, 하경은 태윤을 두려워했다. 가면 뒤에 얼굴을 확인한 뒤에는 과거의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미워했다. 지금 눈앞의 남자를 어떤 감정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호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검사 결과가 좋았어요. 이식한 세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대요. 다행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비 집행 내역도 받았어요. 남은 금액은 다른 환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신탁 조건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태유는 하경을 바라보았다. 윤호의 장기 치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필요한 비용은 남기고 나머지만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돈까지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 돈은 계약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배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경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니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싶습니다. 태유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경은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선배가 저를 조사한 자료, 제 가족의 금융 기록과 병원 정보, 차 회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문서 사본입니다. 태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회사 보안 기록을 확인했어요. 선배가 계약을 제안하기 전부터 제 이메일 접속 기록과 근무 평가까지 조사했더군요. 필요한 신원 조사였습니다. 제 동의 없이 한 일이에요. 태윤은 변명하지 않았다.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폐기해 주세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계약 문서만 남기고요. 알겠습니다. 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하지도 마세요.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지금은요. 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선배가 제 약점과 가족 관계를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한 만남이어서는 안 돼요. 우연이든 약속이든 적어도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태윤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하경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시절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문 앞에서 멈췄다. 대학교 때 말입니까? 당신이 도서관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알았고, 내가 발표하는 세미나에 빠짐없이 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했군요. 당시에는 가족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줄 여유도 없었고요. 지금 그 말을 왜 해요? 태유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9년 뒤에는 그 마음까지 이용했네요. 그렇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하경은 그 사과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다.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할 생각이라면 하지 마세요. 태윤의 입술이 굳었다.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또 판단을 잃을 것 같아요. 선배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예전에 좋아했다는 이유로 용서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용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행동으로 책임지세요. 하경은 문을 열었다. 복수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들을 만나고 회사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세요. 가면을 쓰고 숨어 있지 말고요. 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경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겠다고도 하지 마세요. 기다림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약속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각자 살아봅시다. 하경이 집을 나선 날, 태유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하경이 그에게서 받은 첫 번째 존중이었다. 상규의 재판은 다음 해 봄에 열렸다. 검찰은 업무상과 실치사와 증거인멸, 뇌물 전달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상규가 차문식의 압박을 받았고 뒤늦게나마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규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위험을 알고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다고 인정했다. 유가족을 향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용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자진 출석과 수사 협조는 양형에 반영되었지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경은 판결을 듣는 동안 울지 않았다. 상규가 교도관들과 함께 퇴정할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상규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처럼 보였다. 차문식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 관련 서류 조작, 횡령,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와 불법 자금 조성 혐의가 인정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정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생존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금까지 빼돌린 행위를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성 소재의 책임에 관한 민사 절차는 별도로 이어졌다. 태유는 조정 과정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처음 몇 번은 유가족들이 그에게 욕을 하거나 서류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경호원을 앞세우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복례는 어느 날 태윤에게 물었다. 당신 부모도 죽었는데 왜 당신이 사과해? 태윤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회사의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어떤 유가족은 끝까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유는 이해받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보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포기했고 자신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장기 치료기금을 조성했다. 산업재해 생존자들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재교육과 생활 지원도 시작했다. 하경은 그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다. 그녀는 태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계약이 끝난 뒤 하경은 대구로 돌아가 이전 회계법인에 복직하지 않았다. 대신 산업재해와 기업 부정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합류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그녀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일이 누구의 복수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피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윤호는 오랜 무균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머리카락은 아직 짧았고 체력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원하는 날 윤호는 병원 정문 앞에서 햇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밖이 이렇게 밝았나? 하경은 웃었다. 병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래. 윤호는 작은 가방을 둘러매고 물었다. 그 사람은 안 와? 하경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다. 왜 와? 치료비 내준 사람이잖아. 돈은 많이 남아서 다른 환자 치료에 쓰기로 했어.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경은 잠시 생각했다. 고마운 일과 잘못한 일은 따로 기억해야 해. 윤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렵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고맙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 누나는 아직 그 사람 좋아해? 하경은 동생의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 환자가 쓸데없는 질문이 많네. 윤호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하경은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계약과 기만, 상처가 뒤따랐지만 윤호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동생을 살렸다는 이유로 태윤의 잘못까지 아름다운 희생으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1년이 흘렀다. 하경은 포항의 한 중소 공장 안전회계 점검을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사 안작은 서점에 들어갔다. 산업 안전과 기업 윤리에 관한 책을 살펴보다가 누군가 높은 선반에 책을 꺼내려는 모습을 보았다. 지팡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하경은 고개를 돌렸다. 태윤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가면은 쓰지 않았다.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으나 휠체어는 없었다. 그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책을 꺼내려다 하경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태윤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일 때문에 왔습니까? 공장 점검이 있었어요. 저도 피해자 지원센터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경은 그의 손에 들린 책을 보았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의 구술 기록을 모은 책이었다. 그런 책도 읽어요? 읽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숫자와 증거만 믿었잖아요. 숫자에 나오지 않는 피해가 더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태유는 과장하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역사 안내 방송이 울렸다. 하경이 탈기차가 15분 뒤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태윤이 한 발 물러섰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경은 작게 웃었다.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해요? 잊으면 안 되는 말이니까요. 제가 다시 만나면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도 했죠. 그랬습니다. 태유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군요. 하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가 바뀌었어요? 태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아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연락하겠다는 뜻입니까? 하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역 앞에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차 시간까지 15분 남았고요. 태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이 가도 됩니까?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 오늘은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요.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몸은 어떤지, 밥은 먹었는지. 태윤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점을 나왔다. 태윤은 하경보다 반걸음 늦게 걸었다. 하경은 그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걷지 않았다. 태윤도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국밥집에 들어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뜨거운 국에서 김이 올라왔다. 태윤이 먼저 물었다. 윤호는 잘 지냅니까?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선배는요? 재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으면 아직 통증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말을 한 뒤 하경은 잠시 멈췄다. 태유는 그 작은 걱정을 붙잡아 의미를 확대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을 먹으며 최근 읽은 책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의 계약도 화제도 사랑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15분은 금방 지나갔다. 하경은 기차를 놓쳤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두 사람이 다시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사랑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미래를 정하지도 않았다. 하경은 태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태윤 역시 자신의 잘못을 몇 번의 사과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돈과 복수, 죄책감과 계약이 없는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는 진실을 숨길 면허가 될 수 없었다.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도 다른 사람을 조종할 권리가 되지 못했다.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어떤 관계든 사랑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가 떠날 자유와 진실을 말할 용기였다. 하경은 그 자유를 되찾은 뒤야 태윤의 맞은편에 다시 앉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선택으로 한 사람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한 노하경이었다.